한국종합병원에서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장 김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자연의학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항노화와 대사 관련된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잡아봤는데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강의 이후에 저희가 연구하는 여러 주제 중에 고합산소 치료에 대한 추가 발표를 또 김철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항노화 대사질환은 사실 서로 연결이 있는데요. 그 노화가 된다는 거하고 대사질환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짧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백질 항상성이 소실되어서 이제 피부 같은 곳에 이제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양 감지 조절이 감퇴돼서 이제 노화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여섯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세포 노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줄기세포가 이제 고갈돼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세포 간 의사소통이 변질되는 것을 이제 노화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항노화 대사질환 관련해가지고 여러 연구 영역을 레벨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전자 레벨이고요. 유전자 레벨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항노화 관련해서 연구 주제와 같은데 후성 유전학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음식이나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유전자의 발현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전자 레벨에서 이제 텔로미어 연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전자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유전자 레벨 바로 위에 부분을 이제 세포 레벨로 규정을 해봤고요. 세포 레벨에서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두 번째로는 이제 산소.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산소를 먹게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세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산소만 많이 넣어준다고 해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포막의 문제입니다. 세포막은 우리 몸이 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옥수수라는 걸 쓰게 되면서 오메가6가 옥수수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이제 60에서 1대 100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 세포는 사실 1대 1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돼서 이 세포막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수소수가 좋다, 뭐 미네랄수가 좋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물이 실제로 생명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진대사를 올린다든지 대사처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서 이제 이 주제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은 이제 조절 시스템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조절하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절하는 시스템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이 세 가지는 서로 연동이 돼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조절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스트레스 문제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사자나 호랑이에게 쫓기면서 생긴 우리 몸의 이제 대응 시스템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인데요. 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아까 이제 면역계, 호르몬계,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다 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에는 과거에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로 대치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위기 상태로 우리 몸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노화나 이제 대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여기에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문제입니다. 수면은 사실 지금 현대 들어가지고 200년 전에 이 전기가 나오면서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뒤로 늦춰졌죠. 우리 몸은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이제 구석기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사실은 면역계가 직결이 돼 있고 호르몬계도 직결이 돼 있죠. 그래서 잠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불면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질환이 유발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암도 그렇고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도 그렇고요. 노화도 이제 이 수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조절 시스템 레벨에서 이렇게 5가지 연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위 레벨로 이제 기관계 레벨인데요. 기관계 레벨에서 첫 번째는 이제 운동계. 운동이 당연히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흡순환계, 림프계. 이제 그 실제로 림프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호흡순환계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동맥은 심장에서 이제 멀리 나가서 그다음에 정맥과 림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맥 같은 경우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죠. 근데 이제 림프나 정맥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펌프가 없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즘 최근 연구로 보면은 횡격막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순환계에 림프계를 넣어봤고요. 이 림프계 문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림프순환이나 이 정맥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호흡순환계와 함께 이제 연구지로 넣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화계고요. 소화계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영양학으로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영양학은 주로 칼로리 섭취를 중시하는 영양학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양학은 어떤 문제를 유발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대장 쪽으로 가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럼 대장 쪽에 있는 뭐 장내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게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학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 6의 이제 영양소로 얘기하는 뭐 섬유질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영양학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비뇨 생식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노화가 되면서 비뇨기나 생식기에 당연히 문제가 오고요.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문제라든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궁이나 난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연구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기체 레벨인데요. 우리 몸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저 왼쪽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 이 장내 유산균이라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공생을 하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점점 높게 발표가 되고 연구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유기체 레벨에서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공생 문제를 큰 연구 주제 하나로 이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 자세한 발표에서는 이 전체 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가지를 좀 이제 강조를 해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따가 이제 상세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체 레벨로는 뭐 치아 구강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구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가는 요양원에 치아 구강 센터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이제 없는데요. 그 치아 구강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바꾸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소화기와 직결돼 있죠. 사실 입에서 치아 문제가 안 좋아지면은 노인분들이 영양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되고요. 왜냐하면 씹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고기라든지 좀 질긴 음식들을 못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양 실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노화가 이제 더 촉진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 치아 구강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치과 영역으로 좀 분리가 돼서 이제 다뤄졌는데 우리가 이 항노화나 대사를 다루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꼭 들어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연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 영역인데요. 뇌 영역은 뭐 워낙 지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질환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이제 치매라는 게 있고 또 파킨슨 질환도 있고요. 뭐 중풍도 있고 중풍에는 뭐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겠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뇌 문제가 있는데 이 뇌 문제도 사실은 노화와 직결돼 있고 대사 질환과도 이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연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에 보시면 이제 통시적인 공시적 연구 분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사실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모든 과학이 지금이 기준이 되는 식으로 이제 지금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500년 전에도 과학이 있었고 의학이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죠. 뭐 당연히 2000년 전에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이제 수많은 또 우리가 사실은 뭐 침팬지랑 헤어진 게 700만 년 전이지만 그 이전의 유전자를 여전히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시적으로 전체 기간을 보면서 이제 인류가 지금 닥친 이런 건강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통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연구 주제는 장수인 연구인데요. 장수인 연구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사회가 많이 이제 변하고 음식이 바뀌고 이제 생활이 변했는데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 100세인들은 도대체 왜 치매도 안 걸리고 중풍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이러면서 사실까? 도대체 저분들은 뭘 먹고 어떤 생활을 하시길래 이렇게 오래 살까? 지금의 현대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분들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백세인 연구를 연구 주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생활 습관 의학이라는 게 이제 뭐 하버드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 습관 의학이.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의학으로 지금 대사질환이나 이런 노화 문제를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의학은 약간 이제 급한 질병, 예방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질병이 많이 진척이 된 다음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사질환 문제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혈압이나 당뇨 문제도 사실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다고 근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르는 것뿐이지. 당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당뇨약을 드시고 인슐린을 맞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세혈관 문제가 오면서 뭐 눈의 문제라든지 신장의 문제라든지 발끝의 문제라든지 당뇨 발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근본 치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사실은 이런 대사질환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의 역할을 가이드로 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은 사실은 환자가 의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챙겨 나가야 되는 거고 의사는 어떻게 이제 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티칭을 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이 생활 습관 의학의 핵심인데요. 이 생활 습관 의학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만 던지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유전자 레벨에서 이제 후성 유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치의였던 디노니 씨가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유전자 발현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이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생지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뭐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걸 비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생지를 음식을 통해서 그 당뇨나 비만이 없는 새로운 생지, 새로운 새끼들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까지 확장시켜서 연구를 했던 연구고요. 이 연구는 2005년에 진행이 됐고요. 2005년에 이게 후성유전학에서 이제 핵심적인 연구 중에 하나인데 후성유전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유전학적으로 모든 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데 2003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칼로리 제한이라는 거는 이제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썰트인 단백질이 이 장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이게 작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테라비브 대학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고압산소 치료기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소 캡슐과는 되게 다릅니다. 산소 캡슐은 보통 한 명이 들어가고 저렇게 이제 산소 마스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100% 산소가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20%의 산소를 1.3기압으로 가압해서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고압산소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압산소는 뭐냐면은
이기압으로 저 바깥에 이 몸에 이제 이기압을 이렇게 압력을 주죠. 그럼 폐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기압으로. 그럴 때 요 산소 마스크에서 100%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산소가 용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용해 산소가 이제 많이 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혹시 텔로메어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0일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60회를 지금 받았고요. 한 번에 90분씩. 그다음에 이제 이기압으로 20분마다 5분씩 쉬면서 이걸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3달 동안 이 치료를 60번 받으면 지금 이건 뭐 사람한테 한 거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받았더니 2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텔로미어 길이가. 이런 연구죠. 굉장히 놀라운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산소를 고농도로 넣어주면 실제로 이제 연구에 보면 아까 1.3기압을 넣어주면은 제가 이제 용해되는 산소량이 1.5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혈관 안에 녹는 산소 양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 들면 모세혈관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적혈구가 원래 산소를 나르지만 모세혈관이 작기 때문에 적혈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혈구가 아닌 혈관에 녹아 있는 산소만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1.3기압으로 했을 때는 1.5배 정도 녹게 되고요. 근데 2.8기압까지 하면 20배가 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갑자기 2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화세포도 37%가 줄었다. 굉장한 연구죠. 노화세포가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세포들을 건강한 세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압산소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인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적혈구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혈관 내부에 용해되어 있는 용해산소량이 중요한 거고 이게 2.8기압까지 올렸을 경우에 20배까지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들어가서 세포에 전달되는 산소량이 이제 2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요즘은 당뇨 문제 때문에 모세혈관에 이제 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산소가 전달이 안 돼서 발끝부터 이렇게 잘라서 올라오는데 이 당뇨발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현재는 쓰이고 있죠. 이거를 이제 항노화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뒤에 제가 NO 제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비슷한 원리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응증은 우리나라는 좀 적응증 범위가 아직은 좀 좁고요. 당뇨 합병증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족부괴사 당뇨족이죠. 그다음 버거시병, 그다음 화상, 급성으로 보면 뭐 일사중독이나 뭐 이런 독극물 중독, 그다음에 잠수병 이런 걸 쓰이고 만성으로는 방사선 조직괴사, 방사선 치료 후에 그다음에 수지접합이나 피판술, 피부 이식술 후에 이제 쓰거나 빈혈 이런 데 쓰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전국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센터가 1,500개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에 60여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그것도 지금 이런 항노화나 대사질환에 쓰는 게 아니라 거의가 응급으로 다 대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응급 환자가 오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이거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고압산소의학회나 이쪽에서도 개선을 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좀 이따가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철 원장님께서 이 고압산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인데요.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내에 한 세포당 보통 800개에서 이제 3000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산소가 안 들어오면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거나 뭐 세포막이 안 좋거나 그럼 산소가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800개, 3000개이다가 100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암세포화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노화하고도 이제 직결돼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이 아주 놀라운 연구인데 이게 장수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다큐의 내용인데요. 저 이제
백이세 권영섭 할아버지의 얘기인데요. 저 권영섭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 보이스카웃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악회만 25개 이상을 만드셨던 분인데, 저렇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이 운동을 안 하는 21세 청년보다 개수가 많다는 거예요. 102세인데도. 저분이 그 당시에 이제 다큐에 보면은 지팡이도 없이 걸어 다니세요. 102세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동의 중요성, 이 미토콘드리아 중요성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71세 권오득 할아버님도 저분이 조기 축구회를 이제 30년 하신 분이라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제 몸에서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이제 활발한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장수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산소도 중요하고 영양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토콘드리아 대사에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충제로 먹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좋은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빛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빛 치료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빛을 쏘이면 ATP가 많이 생산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아까 저 책 중에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몸이 젊어지는 기술이라는 책을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산소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갓을 편다. 그러니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 다음에 영양분, 비타민과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체온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햇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양을 늘려서 질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산소 운동이나 단식, 소식, 뭐 추위를 느끼거나 그러면, 추위를 느끼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해야 될 상황들이죠. 우리가 빨리 먹거나 뭐 심한 운동을 하거나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이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갑자기 이제 죽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이요. 이건 야채 스프인데, 야채 스프는 일본의 이제 다테이시 가지라는 분이 미토콘드리아에 공급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이 넣어줄까 해서 여러 연구를 하다가 여러 이제 레시피를 조합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해서 만든 게 야채 스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암 환자들도 많이 드시고 대사질환 있는 분들도 많이 드시죠. 그 다음이요. 좀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관련해서 이제 빛에 반응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요 빛 치료에 대한 연구가 요즘 되고 있는데요. 이미 논문이 7천여 편이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뇌질환이나 뭐 암이나 요런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킨슨, 치매 이런 쪽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요 포토 모듈레이션,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제 PBM이라는 분야고요. 우리나라에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뇌질환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파킨슨에 특히 이제 효과를 잘 낸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은 빛이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그거죠. 빛이 피부에서 그냥 반사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 분들의 연구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건 사례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한 10cm까지 들어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요. 왜 그러면은 10cm까지 이게 들어갈까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쓰는 그 경혈이죠. 경혈점을 타고 이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게 이분들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혈점이 들어가서 이제 경락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죠. 그 경락을 통해서 온 몸으로 이제 빛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가설인데요. 그래서 재밌는 가설이어서 일단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근적외선 요법이 그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렇게 주로 뇌질환에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이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주로 뇌질환, 뭐 치매, 파킨슨 뭐 이런 쪽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신경보호와 인지 강화 대상이 미토콘드리아 호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산소,
라고 돼 있죠.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 사실은 림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격막이 이 펌프질을 하는 림프계가 뇌에도 림프계 있다는 게 이제 2015년에 밝혀졌고요. 그래서 뇌 질환에 지금 림프가 큰 역할을 한다. 림프가 이제 주로 면역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뇌 림프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나온 지가 6년밖에 안 됐죠. 연구 결과. 그래서 이쪽 분야는 우리가 미래의학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당독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독소는 뭐냐면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그 당화 혈색소를 검사를 하잖아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HbA1c라고 하죠. 그 이제 당화 혈색소가 되는, 그러니까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이제 이 혈당에 절여져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당화 혈색소인데 이 헤모글로빈에 붙는 물질이 저 당독소입니다. 그래서 AG라고 하는데요. 이 당독소는 뒤로 넘기시면요.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음식을 뭐 주로 이제 굽거나 튀기거나 뭐 태우죠. 이렇게 되면 갈색으로 갈수록 이제 당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되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피부에 흡착이 되고요. 지금은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알부민에도 이게 많이 붙어서 노화랑 직결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주로 이제 굽거나 이제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이제 무치거나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있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에 이제 붙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문제가 있고 피부를 딱딱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AG 이 당독소를 검사하는 검사 기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피부에 이 쏘게 됩니다. 피부에 쏴가지고 피부가 이제 거뭇거뭇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많이 나오게 돼요.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질소입니다. 제가 이제 호흡순환기에 산화질소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화질소는 원래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30대, 40대부터 산화질소량이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양이 떨어지게 되는데 산화질소가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저게 덜 나오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더 좁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저 산화질소를 여기 표를 보시면은 30세가 넘어간 40세가 넘어가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산화질소를 어떻게 이제 먹어서 생성을 할까에 대한 연구가 여태까지 많이 됐는데 여태까지 어려웠던 거는 NO가 생성이 됐다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NO를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많이 적용을 여기저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용 전후에 보면은 경동맥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경동맥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뇌 쪽에 산소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산화질소를 먹게 되면. 그래서 아까 이제 뇌질환에도 바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킨슨 환자나 치매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미생물 얘기합니다. 우리 피부에도 다 미생물이 있죠. 이제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곰팡이 같은데 잘 감염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좀도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무좀이 잘 걸리는 거거든요. 무좀균이 오기도 하지만 면역이 떨어져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의사소통이 끊어지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은 장내죠, 장내. 장내에 이제 제일 많고 대장에 제일 많습니다. 소장보다는 대장이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사실은 식물이 뿌리를 어떻게 뻗을까요? 식물이 뿌리를 뻗을 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영양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뿌리를 뽑을까요? 뿌리를 뻗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뿌리 곰팡이 얘들과 공생하는 뿌리 곰팡이가 알려준다고 돼 있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산 밑에 땅에 곰팡이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처럼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막 망처럼 연결된 것처럼 땅 밑에도 전부 곰팡이류들이 다 연결돼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이제 요즘 밝혀지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식물이 뿌리 곰팡이랑 공생을 하듯이 우리 사람은 장내세균총과 공생을 합니다. 장내세균총의 미생물 양이 우리의 세포 양과 이제 100조, 뭐 보통 이제 60조나 100조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로바이옴은 왜 중요하냐면은 저게 사실은 우리 면역계랑 직결돼 있죠. 장은 사실은 우리 생명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요. 장은 이게 우리 생명체는 통이라고 볼 수 있죠. 안에가 빈 통.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입이고요. 요 밑에가 항문이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빈 공간은 뭘까요? 이게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요 빈 공간은. 여기는 내부이자 외부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 물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장벽이 38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장벽이 38선 같은 역할을 할 때 장내 세균총이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선에서 총을 잘못 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한 라인이 있을 때는 이거 총 쏜 거 이거 얘가 실수한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총 잘못 쏜 거 한 방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장내 미생물이 우리를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장내 세균총이 건강할 때는 우리 장벽과 이제 장벽 세포들과 이제 의사소통하죠. 우리 면역계와 사실 의사소통을 하는데 면역계한테 이제 얘네는 공격하지 마, 얘네 별거 아니야, 무리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대량의 육식을 한다던가 해서 크론병이나 이런 병들이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내 세균총에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 과도하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까지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 건강한 세포까지 그냥 막 공격을 하게 되죠. 우리 면역계가. 그래서 그 조절을 하는 조절 T세포와 이 장내 면역계가 굉장히 관련이 높죠. 그런 연구를 이제 요즘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영양학은 칼로리 섭취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까지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소장에서 빨아들이고 남아서 대장까지 가는 그 남는 거를 중시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식물과 우리 장이 똑같다 이런 연구입니다. 요즘 사실은 이제 장내 미생물총이 어디서 왔냐는 연구도 많은데 사실은 흙에서 왔죠. 흙에서 이제 이 장내 미생물총이 온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과 이제 암 치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뭐 그다음에 이제 면역 그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장수와 관련해서도 장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유산균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유해균은 낮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죠. 이게 이제 장수 마을의 시기와 관련이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이요. 이 연구는 제가 이제 2017년에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제가 유산균 업체 하나하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 케모세라피를 하는 항암을 하는 암 환자들을 25명의 분변을 건강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항암제나 항생제를 하게 되면 유익균도 당연히 줄겠는데 유익균만이 아니라 전체 균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기 노란 걸 보시겠습니다. 노란 거에 보시면 옆으로 쭉 끄면 800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에 800종의 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암이나 방사한 분들 수술해서 이제 항생제 많이 한 분들은 600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종이 멸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우리가 저기서 보면은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계속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이 저렇게 다양성이 떨어지면 항암제도 잘 안 듣고 생존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양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보시면 자궁경부암의 쇼텀 단기 생존자들은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800종인데 600종으로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생존율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저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다양성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자궁 경부암 환자들에 대한 연구고 두 번째는 췌장암에 대한 연구입니다. 췌장암도 똑같아요. 이렇게 다양성이 좋은 분들은 오래 사시고 다양성이 떨어진 분들은 쉽게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면역항암제의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면역항암제도 결국에는 우리 T셀과 이제 면역항암제가 T셀을 조절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장내세균총이 다양한 분들이 면역항암제 효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내세균총이 다양하지 않은 분들은 면역항암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가 이제 다 2020년, 2021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다양성을 어떻게 늘릴 건가의 문제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늘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식물을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게 앞에 이제 항노화의 자연식물식, 디노니시의 자연식물식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최강의 식물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식물을 먹어서 65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을 먹어서 아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세균이 어디서 왔냐면 흙에서 왔죠. 그러니까 흙의 매개가 되는 게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에서 구석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장내 세균총의 균종의 개수는요. 우리가 한 1000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2000종이 넘거든요. 2000종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먹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은 지금 뭐 항생제나 이런 거를 항생제,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거를 그냥 꺼리낌 없이 먹기 때문에 장내 균총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균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식물식으로 해서 다양한 식물을 먹어서 균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산균 중에 300종 이상의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뭐 이게 락토핏, 무슨 뭐 듀오락 이런 이제 유명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실제로 보면은 보통 17종에서 20종이에요. 우리 여기가 2000종이 있는데 17종 뭐 20종 들어가 봐야 어떤 뭐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역할을 균주를 늘리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특정한 애들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거고 실제로는 300종 이상의 이제 이런 애들을 넣어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300종 이상의 유산균이 지금 시중에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걸 보면은 300종 유산균을 이제 먹었을 경우에 균수도 균 종수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의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시적인 변화 연구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음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암 증가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가. 미국은 지금 2000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은 2000년부터 사실은 음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웰빙 바람이 불면서 지금은 우리 한식도 많이 먹고요. 셀럽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상류층들이 더 이상은 햄버거나 이런 걸 잘 안 먹기 시작했죠. 사실 음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있었고 한국은 지금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바뀌었죠. 보면 1970년에 비해서 현재의 우유 소비량이 1인당 50배죠. 그다음에 고기는 한 10배쯤 됐죠. 그다음에 채소 안 먹죠. 그다음에 곡물을 안 먹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암이 이렇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암이 유방암은 전 세계 1위예요. 증가율이. 대장암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증가율이. 거의 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암도 똑같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암 사망률인데요. 우리나라는 점점 암 환자 사망률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 정도를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게 10만 명당 질병 사망률인데 10만 명당 우리는 지금 한 158명 정도가 암으로 160명 정도가 돌아가고 계신 거고 미국은 지금 200명을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한 18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저게 이제 뭐 항암제가 좋은 게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대적으로 음식의 변화가 크게 있으면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제왕절개율인데요. 사실은 이 제왕절개율이 점점 높아졌죠. 지금도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하냐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유 수유도 안 되고 있죠. 지금 모유 수유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산모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기들은 양수 안에 있을 때는 장내 미생물총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 이 미생물이 생기냐면은 어머님의 질을 통해서 분만을 할 때 질 안에는 300종이 있거든요, 유산균이. 질을 통해서 할 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변도 묻어 나오거든요. 그 출산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렇게 아기들 처음에 이제 유산균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는 초유, 모유를 통해서 이제 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아토피가 많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문제와도 직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토피가 단순히 현대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시화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제 저런 이제 변화들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공시적으로 현재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도 100세 이상을 사는 마을이 있죠. 전 세계에 저렇게 5군데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보이시나요? 공통점. 예, 바닷가죠, 바닷가. 바닷가에 살죠. 다들 바닷가에 살고 저 캘리포니아에도 저게 있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그다음에 지중해 2군데, 그다음에 그 북중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룹은 이제 종교 그룹입니다. 저기는 완전 채식하는 종교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시죠. 사실 왜 저분들은 오래 살까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떤 행동을 하길래 오래 살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한 기사고요. 이거는 제가 그 기사를 이제 캡처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첫 번째가 95%가 식물성입니다. 이제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90%에서 95%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기를 이분들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데 1회에 50g. 우리는 회식하면 500g 먹죠. 예, 500g이나 뭐 1kg 먹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섭취하는 고기는 방목으로 길러진 걸 먹죠. 이게 오메가 3, 6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옥수사료를 먹여서 키운 애들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크게 보면 아까 디논 씨가 했던 자연식물식과 오메가 3 이걸로 이거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세 번째 생선이죠. 생선인데 생선 중에서도 다 보면 멸치, 대구, 정어리 이거 오메가 3 많은 애들이거든요. 오메가 3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제품 잘 안 먹죠. 왠지 지중해 하면은 뭐 치즈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우유도 많이 먹을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치즈와 우유 뭐 이런 유제품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일주일에 달걀 3개. 달걀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겠죠. 지금 달걀도 다 방목한 달걀이겠고요. 그다음에 6번째 보면 매일 삶은 콩을 먹는데요. 그래서 콩 요리가 많죠. 콩 요리가 많고,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콩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MO 문제가 꽤 있기 때문에 GMO 관리를 하는 뭐 한살림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콩은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곡을 먹죠. 아까 제가 밀가루가 아니라 통밀, 그 백미가 아니라 현미 이런 얘기죠. 통곡빵이나 이제 이런 걸 먹게 되는 거고요. 설탕도 이제 잘 안 먹게 되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견과류. 견과류도 이것도 사실은 오메가 3죠. 견과류도 오메가 3 문제고 이분들이 견과류를 얼만큼 먹냐면요. 하루에 57g으로 연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하루 견과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20g이에요. 보통 20g인데 그런 거 3봉지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견과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결국엔 오메가 3 문제죠. 예, 견과류 주로 이제 호두나 뭐 아몬드 이런데 그 오메가 3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 암 환자의 경우에는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좀 제외하는 편입니다. 뭐 암이 전이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땅콩은 좀 제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식품을 통째로 먹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중에 핵심 성분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먹는 과일의 과육에는 거의 없고 껍질, 또 줄기, 씨앗 이런 데 많거든요, 영양분이. 근데 사실 그걸 다 버리죠, 지금 우리는. 안 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녹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갈아 먹죠, 전체를. 그래서 요즘 보면은 자연식물식 하는 분들 중에 껍질까지 다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통째로 먹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먹던지 아니면 전체를 갈아서 먹던지 뭐 녹즙을 내 먹던지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물 마시고 뭐 술 마신다면 레드와인. 저건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레드와인 먹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차를 많이 드시고요. 이제 녹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티백이나 요즘 이제 사실은 티백도 좀 문제가 있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이 티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한 10%는 이제 플라스틱이어서 티백은 별로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삼각으로 돼 있는 플라스틱 티백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건 뭐 미세 플라스틱 수백만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쓰시면 안 되고 전부 이제 뭐 잎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려서 먹으면 되는데 녹차는 이제 물이 갈색이 되면 카페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우려서 푸른색일 때 이제 빼시는 게 좋겠고요. 카페인이 없는 애들을 드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적당량인데 보통 이제 아메리카노를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잔 정도를 권하죠. 보통. 이제 오후에 아메리카노 뭐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으면 밤에 면역계가 이제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이제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모두 식물성으로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안 먹고 채식을 한다. 이 지금 15가지를 보시면 블루존 15가지 비결을 보면은 디노니시 연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저는 오래 봐왔는데 암 환자 보다가 뭐 항노화나 이런 대사질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솔루션이 거의 똑같아요. 자연식물식과 오메가3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식물식과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짧게나마 저희 자연의학회에서 앞으로 자연의학회 연구소가 연구할 내용들 일부를 제가 발표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테마가 하나인데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저희 김철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또 고압의학 전문이고 현재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그린오투 메디칼이라는 고압산소 치료 전문 클리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거나 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압산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체도 저는 응급의학 적이 거의 없으실 고압의학 전문이고 현재 대한응급의학회 고압산소 치료 또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이 자체는 그린오투 메디칼이라는 고압산소 치료 전문 클리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말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현대의학에서도 아시거나 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바라보고 고압산소 이 자리에 치료 자체도 저는 응급의학 거의 없으실 고압의학 전문이고 현재 대한응급의학회 치료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대한응급의학 의사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린오투 메디칼이라는 고압산소 치료 전문 의사들도 클리닉을 이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보지 못했고 이 말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거나 또 들어보신 적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다른 모든 의학의 발전은 대부분 약을 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하고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학문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압의학은 순수하게 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의사들의 힘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죽는 많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뇌졸중, 암, 심장질환, 또 만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인간이 사망하는데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현재 이 고압의학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저산소증, 즉 산소가 부족함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방금 말씀드렸던 뇌졸중이랄지 또 심근경색이랄지 심장질환 등 또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의 이상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필요할 때 산소를 먼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고식적인 산소 투여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고 고압 산소 투여하는 것만이 이런 우리 몸의 저산소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압산소 치료는 당뇨로 인한 사지 절단의 약 75% 정도를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완전 회복을 약 450% 정도 증가시키는 걸로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응급의학 분야에서의 고압산소 치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 시간에 들었던 항노화랄지 또는 수면 연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하이퍼베릭 옥시전 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자로는 HBOT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압력 유지를 위한 챔버라는 기계장치가 필요하고 또 이 챔버라는 장치에서 약 대기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기압에서 생존을 하고 있는데 약 1.4기압에서 2기압 이상을 올리게 되는 3기압까지의 절대기압에서 100%의 산소를 호흡시킴으로써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치료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리와 효과는 바로 압력과 고농도의 산소 유지가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 흔히 혈류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몸 전체 중에 어디론가 피가 가지 못하면은
그 피가 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세포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에서 바로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동맥은 모세혈관까지 거쳐서 이게 산소를 주변 세포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혈액 내에 존재하게 되는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를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적혈구의 사이즈가 약 5에서 8 마이크로미터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좁아져 있는 모세혈관, 즉 문제가 생긴 혈관들에는 이런 산소를 이동을 시켜주는 운반하게 되는 적혈구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이 그래프를 이 그림을 잠깐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산소는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운반이 됩니다. 적혈구에 있는 햄과 결합한 결합형 산소와 또 플라즈마라고 하는 용질에 즉 혈장에 녹아있는 용해형 산소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정상적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적혈구에 있는 산소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기관까지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오래된다 할지 암성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런 혈관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 혈관이 좁아지게 된 경우에는 적혈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 전달을 못 해주고 그 주변에 있는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신체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고압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실험 결과에서 결과적으로 약 10배 이상의 용존산소, 조직의 산소의 농도를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산소의 양이 약 125% 정도 늘어나게 되고 또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는 확산 속도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3기압이라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고압산소의 작용 기전은 1차적인 효과는 바로 압력을 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압력과 또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게 되는 하이퍼 옥시제네이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효과를 갖게 되는데 2차적인 고압산소의 효과는 혈관이 축소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또 파이브로블래스트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WBC의 옥시더티브 킬링 효과를 일으키고 또 혈관의 네오제네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또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 수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또 그 독성 물질의 형성을 이렇게 중단을 시키고 또 톡신의 그 불활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항생제의 효과를 부가적인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등 굉장히 많은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실험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혈류가 이상이 없게 될 때는 혈관을 통해서 RBC가 산소를 약 97% 정도 전달을 해주게 되고 혈장에는 약 3% 정도의 산소가 녹아서 전달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엔가 이런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이상이 되면은 그 좁아지는 이상으로는 혈관이 문제가 생겨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세포로 산소가 전달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용존산소를 높이기 위해서 고압으로 산소를 투여를 해주게 되면은 바로 RBC는 지나가지 못하는 사이즈의 약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혈관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세포가 용존 산소 형태로 공급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했을 때는
주변 조직에 새로운 혈관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게 주요한 이론입니다. 여기 보시는 고압산소 장치가 제가 일하던 병원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왼쪽에 있는 시설이 다인용 챔버라고 흔히 말하고 멀티플레이스 챔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유리관이 있는 두 가지 챔버가 1인용 챔버 또는 모노플레이스 챔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대규모인데 현재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왼쪽에 도식도처럼 굉장히 편안함, 릴렉스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1인용 챔버도 각종 오디오, 비디오 시설이 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압산소 치료 장치는 가압하는 방식의 대부분의 다인용 챔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직접 이렇게 입 주변에다가 끼우면서 호흡하는 산소를 100%로 전달받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인용의 경우에는 위에 사진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만은 이 유리관으로 보이는 이 통 속에 산소 자체가 압력을 가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인용 챔버처럼 아래 사진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산소 가압 방식은 미국과 한국 쪽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경우에는 마스크 가압 방식을 1인용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챔버에 따른 기압의 차이는 역시 의료용하고 구분하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멀티플레이스 에어 챔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인용 챔버의 전통적인 모양이고 이것은 약 3기압에서 8기압까지의 압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모노플레이스 1인용의 경우에도 대개는 3기압까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에어 챔버 또는 인플레이터블 에어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이제 생활용 산소 챔버 또 산소 텐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치인데 미국에서도 약 20년, 30년 정도 이런 가정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맨 아래쪽에 있는 토피칼 옥시전 세라피라고 하는 산소 텐트 종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이상 전에 이런 제품들이 상용화돼서 실제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실험 결과 산소 자체가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 하에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마 방송된 내용인 것 같은데 임창정 그 가수가 이렇게 자기 스튜디오에 이런 산소 치료실을 이용했다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 게 소개되는 장면이 있어서 잠깐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피부를 통한 산소의 투과는 1mm 이상 투과를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피칼 어플리케이션은 전혀 고압산소 치료가 아닌 것은 여러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랄지 스포츠 스타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생활형 산소 텐트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그 잠수함처럼 되어 있는 원통형 모형에서 최근에는 이런 사각 챔버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또 릴렉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장치들을 많이 도입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식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고압 챔버가 만들어지는 연대기적인 그런 도표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그 고압산소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러한 고압산소 치료는 그 연령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처음 시작은 다이빙 메디슨이라고 현재 잠수의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잠수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요. 또 하이퍼베릭 메디슨이라고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역들이 대부분 응급의학 분야,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흔히 이야기하시는 가스 중독, 즉 연탄가스 중독이랄지 아니면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재해, 이런 상황에 치료하기 위한 그런 그 인디케이션이 있고, 또 일렉티브한 인디케이션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이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스킨 플랩이랄지 앰퓨테이션 환자, 또 크러싱 인저리, 이런 치료를 위해서 고압산소를 어플라이 하거나 당뇨발로 인한 궤양,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프-레이블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오프-레이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른쪽에 있는 글처럼 FDA에서 이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현재 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일종의 승인된 효능 효과에 대해서 언레이블이라고 이름 붙여서 효능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레이블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정받지 않는 적응증이지만은 의사가 충분히 그 효능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항암작용 또는 항노화작용, 또 허혈성 질환, 또 면역 관련 질환에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그런 그림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14가지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방금 이야기한 응급 상황과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상이랄지 심근경색이랄지 뇌척수 질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적용 질환 이렇게 돼 있는 이외에도 현재는 PTSD랄지 외상성 뇌질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까운 중국의 경우에는 약 140개의 인디케이션이 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오프레이블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이 발전된 의학의 형태가 미국이랄지 다른 나라에 먼저 시행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의학에서 인정받은 부분은 왼쪽에 14개 항목이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오프레이블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 중에 일부만 뽑아봤습니다. HIV, 에이즈 치료에서도 사용이 되고, 알츠하이머, 천식, 벨스 팔시, 또 뇌손상, 또 세레브럴 펄시라고 하는 아이들의 어떤 뇌손상, 또 우울증, 심장질환, 간염,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디시스, 또 척수질환, 스포츠 인저리, 뇌경색,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거의 우리 주변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병들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연대기적인 상황들인데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소개만 할 수 있는 뒤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5년에 산소를 프리스비가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1895년도에 할데인이라는 사람이 약 2기압에서 압력을 올렸을 때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대 센세이션이 되는 몇 개의 사건들을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현재 고압산소에서 치료되었다고 하는 각각의 연령대별 연대별 질병의 나열입니다. 61년도에 뇌경색, 뇌허혈증 이런 것들이 있고 65년도에 골수염, 또 66년도에 뇌졸중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을 해오면서 현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현재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거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록이 남아있는 한은 찾아보게 되는데 약 그 기원전 4,500년 됐을 때 진주를 바다에서 채취하기 위해서 이때 아주 그 호흡을 참고 다이빙을 하는 게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고요. 페르시아의 왕인 케르케스 대왕이 난파선에서 그 금은 보화를 건져내기 위해서 잠수를 시켰고 이때 약 20-30m 깊이로 약 4분간을 이렇게 잠수를 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심해 잠수로 인해서 고막이 파열된다라는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잘 아시는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적이 침공해 올 때 그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다이빙 수트, 즉 일종의 잠수복을 고안을 해서 스케치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1662년에 남아있는 이 기록이 가장 근대사적인 기록일 겁니다. 도미실룸이라는 이런 장치를 헨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목판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효과를 이야기를 할 때 소화를 좋게 해주고 또 폐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풍금을 밟을 때 이렇게 발판처럼 하는 것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 그때 당시만 해도 산소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공기만 가압을 하는 형식으로 이용을 했고 1690년대에 다이빙 벨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세월호 때 이런 모양의 다이빙 벨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때 이미 에드먼드 할리라는 사람이 이 다이빙 벨을 만들어서 심해 잠수를 했고 이때 4시간 가까이 실제적으로 잠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소는 1774년도에 되어서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게 기록에 남게 됩니다. 존 프리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 의사인 주노드라는 사람이 우리 잘 아시는 그 내연기관 발명하신 제임스 와트의 디자인에 의해서 이런 그 고압 챔버 그때 당시에 이름이 아마 컴프레스드 에어 베스 공기 욕조 이런 명칭을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이런 장치가 약 2에서 4기압 정도를 가해줬을 때 폐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 장기로 가는 이런 순환을 좋게 해주고 이로 인해서 뇌로 가는 산소량도 이때 좋아진다, 이런 이론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수학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1840년 그리고 1841년에 파슬리와 트리거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의 동시대에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HMS 로얄 조지라는 그 전함입니다. 강 바닥에 이렇게 난파돼서 침몰을 하게 되는데, 이 침몰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잠수를 시켰더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잠수를 하는 과정에서 류마티즘과 같은 그런 증상과 감기 증상들을 나타내더라 하는 기록을 했었고, 트리거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탄광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 바닥 하저에 있는 석탄을 캐기 위해서 이 광부들이 강 바닥에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절의 통증을 호소한다, 또 이로 인한 신경 증상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물 밖으로 또는 지표면으로 올라왔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감압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1859년에 드디어 정식 명칭이 케이슨스 디시스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영국의 로얄 앨버트 브리지라는 기차의 철교입니다. 이 철교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이런 케이슨 구조를 만들어서 아래 보이는 다리를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작업하던 인부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게 됐고, 이게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깊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이상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이 잘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78년에 폴 보트, 이분은 압력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인데, 폴 보트 이펙트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시는 산소 독성이 약 1.75 절대기압 이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또한 잠수했다가 이렇게 표면으로 부상이 했을 때 질소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소 방울이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서 어떤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것하고 연관 짓게 되는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이런 DCS 감압 질환이 통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장치들입니다. 드디어 그 1885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압력 공기욕조라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 쓰이게 되는데, 많은 부분 유럽이나 영국 쪽에서는 이런 고압 산소뿐만이 아니고 고압 공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치료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됐고, 거의 유럽 전역에서 활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대륙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도조차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1908년도에 할데인이 양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가스, 그러니까 뭐 산소든 질소든 이 가스가
포화되고 이 절반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고 그림에서 보이는 양이 한쪽 발을 절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저는 듯한 그런 동작을 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현재로서는 우리말로 어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단순히 잠수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920년도에 전기, 아마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기 잡지에 일종의 상상도를 그려 놓은 겁니다. 잘 보시면은 병원을 만들었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전기선을 통해서 있는 부분에 엔트런스 입구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침대에서 누워있는 그런 형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에어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2년째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일종의 대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현재 응급실로 오는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음압 챔버, 음압실이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 1차적으로 환자를 수용을 하고 어떤 코로나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은 응급실 내로 출입을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상도가 오늘날의 상황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 개념도를 그리신 분이 오빌 제이 커닝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실제로 1920년대에 미국 특허를 신청을 하셨고, 이게 3년 뒤에 정식으로 특허가 승인이 돼서 오른쪽에 보이듯이 실제 이걸 건설을 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스페리컬 하스피탈이라는 명칭으로 실제 고압산소 치료실을 시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이 커닝엄이라는 분은 그 당시 물리와 또 마취를 전공을 했다라고 하고, 이분은 마취 분야에서도 굉장히 대성공을 거두셨던 것 같아요. 당시 처음으로 질소가스를 이용하고 또 에테르를 이용한 마취기를 개발을 했고, 또 이분이 1919년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런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뭐냐면 오른쪽 아래에 지금 그림이 보이다시피 덴버에서 오는 환자들이 캔자스시티로 왔을 때 이 커닝엄이라는 의사가 살던 캔자스시티로 왔던 환자들은 굉장히 중환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고, 또 전체적인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기압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왼쪽에 미국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로키 산맥이 쭉 캐나다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고, 덴버가 약 5,000피트, 그러니까 지금 한 1,500~600m의 해발 고도를 나타내고, 캔자스시티는 한 150m 정도의 그런 해발 고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했던 이론대로 우리나라의 그 등고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남쪽 지역 거의 대부분은 해발 고도가
200m 이하, 약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고, 저기 백두산 근처에 가서 겨우 한 1000m, 그러니까 덴버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이 정도의 고저 차이가 환자의 스페인 독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중요한 또 어떤 이벤트를 벌이게 되는데, 틴캔이라고 하는 지금도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된 틴캔이라는 미국의 그 볼 베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판스프링, 마차에 이렇게 하게 되는 판스프링을 이 사람이 발명을 하고, 또 볼 베어링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커닝엄이라는 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치료를 받았던 병은 요독증, 유레미아, 뭐 현재로서는 신장질환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고압산소 치료 시설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아들 되시는 분이 마찬가지로 이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우연찮게 이 사람한테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돈으로 약 100만 불 이상의 엄청난 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이런 구형의 명칭이 스틸볼이라고 붙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약 6층 규모의 병원을 아예 강철로만 만들게 되었고, 이 강철 속에서는 고압 산소를 이용을 하고, 환자들은 이 안에서 먹고 자고, 한 층마다 약 12개의 병실이 있고, 당시에 100만 불은 현재로서는 뭐 한 1,500억 뭐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그런 내장을 꾸미면서 일대 센세이션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상황이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고,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런 그 좋은 시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당시에 이분이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질병들을 보면은 고혈압, 당뇨, 거의 모든 뭐 매독, 그 암, 거의 모든 질환이 다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로부터 시기도 받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돈을 착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호텔이 지어질 당시의 사진이고, 왼쪽에 보이는 작은 구형 구조물이 공기 가압 장치고, 중앙에 있는 게 엘리베이터고 이렇답니다. 안에 보이는 시설들은 굉장히 호화롭게 꾸며졌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게 Journal of AMA, 자마라는 잡지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의료인 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커닝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공격적인 내용, 당시로서는 다른 의사들이 제기한 당신이 원하는 그런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환자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또 당신이 치료가 된다라고 주장한 이 내용들이 정말로 치료가 되는 근거를 내달라. 어떻게 보면은 현재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치면서 마침 돈 있는 사람들도 이 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환자가 줄어들면서 이 병원은 점점 몰락하게 되고 또 이분이 마침 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제2차 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이 병원의 시설들은 전부 뜯어서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겨우 피어나던 고압산소 치료에 어떤 그 일대 사건이 이걸로 인해서 다시 잠잠해지게 되고 다시 1959년 정도 됐을 때 이태 보레마라는 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고압산소 치료가 각광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름처럼 Life Without Blood, 이분은 네덜란드의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 당시 소아 심장을 수술을 하면서 당시 수술 수준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실적을 냈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이론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애들이 TOF, 팔롯 사징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고압산소 챔버를 아예 그냥 수술방에 이렇게 꾸며 놓고 여기서 수술을 한 결과 이 두 아이들은 살아나게 되죠. 굉장히 수술 성적이 좋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론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Flooding the body tissues with extra oxygen이라는 이런 이론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고압으로 산소가스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맨 아래 녹색 그래프는 용존산소의 상승 곡선입니다. 그렇지만은 맨 위에 보시면은 파랗게 보이는 A, B 이렇게 찍어진 부분 보시면은 이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산소의 포화도가 이렇게 되고 아래 축을 보시면은 2280, 3040 이렇게 되는 2280 정도 되는 부분은 약 3기압으로 압력을 높였을 때 이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산소 해리 곡선은 바로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이분 파란색 부분을 정확하게 아래 녹색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 그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린가? RBC가 담당하는 산소 부분을 아예 없이도 이 차이만큼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론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혈관에서 적혈구가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돼지를 가지고 실제 돼지 몸에서 혈액을 전부, 이게 지금 당시 기록된 기록 사진입니다. 동영상인데 모두 적혈구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은 이 적혈구 부분을 전부 생리식염수로 대체하게 되고, 고압산소 챔버 안에서 이런 실험을 한 결과적으로 이 돼지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끊임없이 살아있으면은 현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지만은 우리 적혈구가 이런 산소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노폐물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뽑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일대 센세이셔널한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게 되고 급격하게 이런 고압 수술 시설 자체가 유럽에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에서 요즘 이제 사용하게 있는 체외 순환 펌프 장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개발이 되는 바람에 바로 이런 상황은 이제 다시 또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1962년도에 일산화탄소 중독을 고압산소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발견을 스미스하고 샤프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치료요법은 현재도 아주 굉장히 고압산소의 전형적인, 우리나라 계시는 분들은 전부 연탄가스 중독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이제 1965년에서 74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67년도에 이런 그 UHMS라는 이런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도 고압의학 부분에서는 이 단체가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고, 다른 외국에서도 이 단체의 어떤 그 폴리시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1969년도에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에 계시던 이분이 윤동로라고 하시는 분께서 연탄가스를 위해서 이 고압산소 챔버를 개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록을 남기신 분들 보면은 아마 청계천에 가셔서 이렇게 뚝딱뚝딱 두들겨서 만든 그런 장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이후 한 20년 동안에 전국에 한 200~300곳에 시설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는 1972년도에 일대 다시금 화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노이바우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고압산소 치료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살고 있던 플로리다에 아마 주지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분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압산소 치료기를 주문을 하고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 클리닉에, 이 내과 의사신데 클리닉에 이 장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벽도 뚫고 해가지고 집어넣어주고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해라. 근데 참 우습게도 이 선물을 하신 분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신의 탈모를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자 환자들이 가슴이 이렇게 빈약하시는 여자분들한테 가슴을 좀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장치로 인해서 원하는 그런 효과는 얻지를 못했지만은, 이걸 선물 받은 이분은 아주 중요한 많은 연구 실적도 남기게 됩니다. 이분이 남겼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뉴로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킹 코마, 또 어큐트 스트로크에 대한 치료, 세레브럴 펄시, 또 브레인 인저드 차일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치료를 성과를 얻었고, 또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2007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의 지금 클리닉은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2년 뒤에 이걸 이어받은 아마 미망인은 운영자가 되신 것 같고, 의사가 아니시고 아마 의사를 고용을 했는데, 여기 보이는 장치가 1인용 챔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아래 보이는 할머니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장치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클리닉을 문을 닫게 됐는데, 이게 북미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건이고, 이 이후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압 챔버에서는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고압 챔버의 어떤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용 챔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하고 아이가 같이 들어갔고 할머니의 몸에 이렇게 뭔가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불행히 폭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사건이 2년 만에 해결이 되고 다시 클리닉이 오픈이 됐는데 그 중요한 이분 클리닉에서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된 그런 질병을 치료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로 원래는 오션 하이퍼베릭 뉴럴로직 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분을 기념해서 노이바이오 하이퍼베릭 뉴럴로직 센터라고 바꾸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이분은 온 레이블이 아니고 오프 레이블 인디케이션으로 이렇게 많은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이분은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노이바우어라는 의사를 만나게 된 계기는 관절염 때문에 만나서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하는 도중에 스트로크를 받게 됩니다. 스트로크가 생기고 바로 관절염 때문에 치료했기 때문에 이 고압산소 치료를 경험을 하면서 몇 번 안 됐을 때 거의 모든 뇌졸중의 증상이 해소가 됐고 이 이후에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자가용 이런 고압산소 시설을 해놓고 치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아마 그 툴레라고 하는 그 신경학을 전공하시는 이런 그 잡지의 편집자에게 쓴 편지인데 왜 이러한 그 고압산소 치료법을 자기처럼 스트로크로 고생하는 그런 환자한테 사용하지 않는지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5일 전까지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3, 4천회 이상을 치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때까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만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 지금 동영상에 보이시는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984년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머리가 이렇게 홀랑 불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84년도에 마이클 잭슨이 직접 당한 사건이죠. 무대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가운데 옆에서 터져오른 불꽃에 의해서 머리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펩시콜라사로부터 약 140만 달러라는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아동의 화상 치료를 위해서 이 돈을 희사를 했고 이 돈으로 보이는 이런 고압산소 치료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환아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들은 후에 본인도 이걸 사용하면 어떨까 하면서 옆에 아래 보시는 이런 사진 속에 있었고 이게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고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문에 정말 엄청난 부자가 돈 가지고 정말 헛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인터뷰 내용은 이런 산소통에서 자고 난다면은 정말 15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아마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이 했던 이야기가 이 전 김지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항노화, 이제 실증적으로 이게 이론적인 부분까지 전부 실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신 분이 폴 하치라는 분인데 너무나 많은 내용을 이분은 지금 현재도 이분도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5년 이상 되는데 잠깐만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커트 알렌이라는 자동차 사고로 거의 혼수 상태에서 겨우 깨어나고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 있으라는 정도고 첫날 인터뷰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에 지금 환자가 이걸 일부러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폴 하치 의사분이십니다. 이분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치료하는 동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36번 정도 한 후에 환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전부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약 3달 이후에 고압산소 치료를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회복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시간상 약 9개월 후에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몸을 가누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고요.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시겠지만은 묻는 말에 똑똑히 인지 상황도 전혀 문제 없도록 해결이 돼 있는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특히 미군들이 전쟁터에 돌아온 후에 대부분 어떤 그 PTSD 또는 블래스트 브레인 인저리, 뇌 손상에 의한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치료를 하고 또 이런 상황을 보험이 안 됨으로 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 의회에 가서 증언도 하시고 해갖고 많은 그 베테랑 그 군인들이 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받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부분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폴 하치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스펙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PTSD랄지 뇌 손상이 정말로 스펙트로 이렇게 촬영해 보면은 고압산소 치료하기 전에 왼쪽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거의 이렇게 빨간 부분이 없는 것은 뇌세포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불과 2-3번만 하게 돼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뇌세포의 대사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증명을 하고 많은 부분 뇌 손상하고 관련된 CP, 오티즘 이런 환자에게도 이걸 적용을 해서 실제 고압산소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고압산소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겨우 2006년도에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당시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축구팀에서 아주 그 셀럽들이 경기 후에 고압산소 챔버를 이용을 한다. 이게 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닥터 솜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아주 지금도 열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압산소가 이제 세포 단위에 가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제까지 ROS, RNS 하시면은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또는 리액티브 나이트로젠 스피시스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만성 창상에서는 새로운 혈관이 이렇게 재생하게 되고 이로써 치료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또 압력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포스트 이스케믹 티슈 서바이벌이라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는 미국 내에서도 약 50곳 정도의 고압산소 치료 센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제가 논문으로 찾아갖고 제시한 것이 2000년도 이후입니다.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많은 논문들이 제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약 2000개 의과대학 중에 1600곳 이상에서 고압산소 치료 시설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앞에 이제 암이랄지 어떤 세포 단위의 어떤 치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남성 성기능 장애랄지 또는 이런 그 뇌졸중이랄지 여러분들이 앞에 시간에 들으셨던 항노화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어떤 길이에 작동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의 논문들입니다. 바이오 모레큘러에서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마이토콘드리얼 프로퍼티, 또 마이엘리네이션,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의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 또 혈관 신생, 또 신경 부분의 어떤 염증에 이런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논문의 내용입니다. 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부분을 현재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직전에 들으셨던 항노화의 그 텔로미어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이건 실험의 그 디자인상 약 60회로 한계를 뒀는데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고 그렇게 작성된 부분만 발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발표를 하신 그 논문 외에도 메디시나에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코비드-19, 암, 또 항염 작용, 또 어떤 남성 성기능이랄지 항노화, 이스케믹 익테로스 이런 부분에까지 현재 논문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몰레큘러 메디슨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대학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야핏 하츠머라는 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을 항노화 부분에 제공을 하고 계시고 이걸 바탕으로 샤이 이프라티라는 분이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드디어는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본격적으로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된다. 여기 보시면은 고압산소 치료하기 전에 스펙트 사진입니다. 또는 이건 펑셔널 MRI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로드 에어리어 여기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고압산소 치료 후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증명을 해놓고 알츠하이머 병도 치료가 된다라고 에이징 이런 저널에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해서 쥐를 가지고 실험한 논문에서는 여기 이제 쥐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하기 전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 정도 됐었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한 후에는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이걸 뭐 테드랄지 각종
이런 그 강연에서 실제 고압산소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많은 홍보, 또 실제 미국 플로리다에 아주 대규모 그 시설을 마련을 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 또 지금 현재 인도 뭄바이에서 대규모 클리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많지만은 이미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들으시느라고 지루하셨을 텐데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늦은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고압산소 치료라는 새로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고압산소 치료 분야가 많이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